모아이 조각상들은 수백 년 동안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한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조각품들을 조각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만드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알아봅시다. 타히티 동쪽 4022km에 위치한 이스터 섬은 16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섬 중 하나죠. 한때는 다양한 나무와 양치식물들로 가득 찬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들이 서기 400년경에 섬으로 왔을 때 숲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기 1250년부터 모아이 조각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꾹 눌린 화산재, 현무암, 조면암, 붉은 화산암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부석으로 덮였어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짙은 눈썹과 큰 코로 모두 뚜렷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발은 몸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섬에는 거의 900개의 조각상이 있어요. 크기도 달라요. 평균 높이는 4m고 가장 큰 것들의 높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가 82톤까지 나가요. 조각상들의 얼굴이 다 달라서 그 섬에 살았던 조상들, 추장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기리고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모아이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때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서서 정착촌에 있던 사람들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등은 바다의 영적 세계를 향해 있었죠.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모아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조각상들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상 건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단되어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어요. 전문 공예가들은 기본 곡괭이로 천천히 조각상들을 조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최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걸 섬의 특별한 장소로 운반해야 했죠. 17.7km나 떨어진 곳으로요. 탄소 연대 측정의 도움으로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서기 125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서기 1500년쯤에 그 과정이 멈췄어요. 조각상의 창조자들은 돌끌들을 마지막으로 썼던 곳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상 중 4분의 1만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놓였어요. 그중 절반은 여전히 채석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운송 도중 땅에 버려져 있었어요.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고 그걸로 모두 조각상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대부분은 삼림 벌채와 관련이 있어요. 섬 주민들은 조각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도 썰매와 밧줄의 도움으로 했을 것이고 심지어 조각상을 굴리기 위해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띄우기 위해 카누를 썼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나무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섬에 있던 나무들은 자라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쥐들이 대부분의 씨앗을 먹었죠. 사람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섬의 주민들은 이 조각상들을 세우는 걸 중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로 바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특화된 바위 정원이 더 흔해졌어요. 이게 토양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만들어주어 토양에 아주 좋았죠. 섬 주민들은 이 바위 정원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고 옮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마도 섬 사람들은 한때 그 조각상들을 조상들과의 연결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 힘과 인내의 과실을 묘사하는 의식들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로 섬 사람들은 바다새와 관련된 그림을 조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새가 섬의 대표 동물이 됐죠. 사람들은 조상들이 조각상 대신 새들을 통해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아이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 이론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섬이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숲으로 뒤덮였던 무성한 땅이 순식간에 척박한 풍경이 되었어요. 처음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은 숲의 자원에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1550년 이후 숲이 사라지자 농업이 더 중요해졌어요. 한때 환상적인 거석을 만들기 위해 같이 일했던 부족들은 대신 서로 경쟁하는 데 집중했어요. 땅과 자원을 위한 이 투쟁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아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싶어서 모아이 조각상들을 쓰러뜨렸어요. 그 후 몇 세기 동안 모든 조각상들이 밀려 쓰러졌지만 모두가 고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후 많은 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어떤 건 심지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죠. 하지만 이 조각상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고립된 섬까지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할 첫 번째 질문은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아닐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위협 중 하나였어요. 폴리네시아인들이 확실히 꽤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기원전 1500년부터 이 뱃사람들은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서 가장 진보된 해양 발명품들을 사용했죠. 그들은 쌍둥선과 아우리거배로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해 태평양 전역의 더 많은 곳에 거주했어요. 기원전 900년에는 하와이에 살 만큼 북쪽으로 갔었고 기원전 1200년에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동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 이스터 섬이었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이 초기 선원들은 평방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기억했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었죠. 낮 동안 해가 뜨고 지는 걸 봤어요. 밤에는 별들이 그들을 도왔죠. 만약 날씨가 흐려 선원들이 시각적으로 방향을 알아낼 수 없다면 다른 훌륭한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해류와 파도 패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 생물 발광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이런 패턴들이 특정 섬들이 위치한 곳을 찾는 걸 도왔어요. 이 뱃사람들은 멀리 있는 섬들과 환초들이 어떻게 공기와 바다의 간섭 패턴을 일으키는지도 이해했었어요. 새들도 특정 신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중 어떤 새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먼 거리를 이주했고 그게 여행자들에게 경로에 대한 시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해 주었죠. 다른 종류의 새들은 먹이를 먹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 새들이 언제 어디서 사냥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이 새들이 먹이를 어디서 먹는지에 따라 배를 몰았어요. 바이킹들은 항해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바이킹들이 태양 나침반을 사용하던 곳에서 초기 폴리네시아인들은 자연 자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온전히 의존했었죠. 그들의 기술이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1769년에 영국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도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 때문에 폴리네시아인 항해사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외워서 지도를 그렸다. 오늘 우리는 미술사 여행을 떠날 거예요. 우리의 주된 초점은 고대 조각상들이 항상 흰색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미스테리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방문할 거고 심지어 시간여행도 할 거예요. 이 조각상들이 옛날에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위해 뉴욕에 왔어요.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유명한 계단을 올라 이 거대한 박물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상 컬렉션이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조각상들을 감탄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부분이 주로 흰색이에요. 주요 재료가 하얀 대리석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반적으로 역사가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이 조각상들은 항상 하얗지 않았나요? 최근 수십 년까지 논의되던 주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에 연구원들은 분명히 색소가 들어간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발굴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궁금증을 일으켰어요. 모든 고대 조각상들이 색칠되어 있었을까요? 이 예술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조각상은 거의 완전히 칠해진 상태로 여전히 원래 형태를 갖춘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각상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조와 함께 여전히 원래의 분홍색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조각상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준이었어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대 문명의 조각상들은 밝고 선명한 색으로 칠해졌어요. 하지만 역사 속 어느 시점에서 이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조각상을 색칠하는 건 작품을 실제와 더 비슷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밝은 색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예술도 그 점을 반영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설게요. 그렇다면 왜 박물관의 갤러리들은 흰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시스틴 성당의 천장을 그린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죠.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 예술가, 철학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창조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발전시킨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은 1년의 로마 조각들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같은 작품이었죠. 그들은 실감나는 모습, 깨끗한 흰 대리석 조각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아니 알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한 가지는 그 조각들의 색이 발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조각상들은 수년 동안 묻혀 있거나 야외에 방치된 후에 발견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라오콘 조각상은 색깔이 있는 뱀과 망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고대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걸작도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 위에 직접 조각을 하고 색이 없는 흰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 이후 세대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예술의 방법이 별 의문 없이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고대 조각상에 색이 있었다는 증거는 풍부합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학자들이 적어도 한 세기 동안 고대 조각들이 원래 모두 흰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연구들은 이 발견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1980년대 초 고고학자 빈젠츠 브링크만은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미넨에 있는 루트비 막시밀리안 대학의 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는 고대 그리스 조각상 샘플에서 다색 화법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다색 화법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발견에 충격을 받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대 조각상들이 모두 흰색이 아니었다는 최초의 발견은 빈젠츠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1700년대 폼페이의 발굴 과정에서였어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는 베수비오 산의 갑작스러운 폭발 이후 용암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지만 용암에서 발생한 재해 구름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많은 구조물을 보존했어요. 미술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반갑게도 폼페이는 고대 로마를 이해하기 위한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일상적인 로마 생활의 장면들을 묘사한 보존된 프레스코화들을 발견했죠. 이 그림 중 하나에서 한 예술가가 조각상을 색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하킴 윙클만이라는 매우 유명한 미술사학자에 의해 기록됐어요. 그는 또한 미술사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이제 다른 유명한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조각상은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고전적인 조각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창시자이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어요. 중요한 인물이죠. 이 조각상은 아우구스투스 대 프리마 포르타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역사 교과서에서 이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은 항상 흰 대리석 형태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860년대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원래의 조각상은 훨씬 더 다채로웠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대 프리마 포르타의 동상은 진홍색 튜닉, 노란색 갑옷, 그리고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상은 오늘날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술가들은 오직 천연 재료로만 색깔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라색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달팽이 종의 점액에서 보라색을 얻었어요.
예술과 옷의 보라색을 사용하는 사람은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대 조각상들이 항상 하얗지 않았다는 증거로 충분해 보이네요. 하지만 현대 박물관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듯 고대 조각상의 5 화법을 더 탐구할 만큼 예술계에 충분한 관심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고고학자 기억나세요? 브링크만이요. 그는 1980년대부터 다색 화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런 조각상들의 색깔이 있는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용된 기술은 매우 복잡했어요. 이러한 고대 예술 작품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브링크만은 우선 3D 석고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손으로 그것을 색칠합니다. 원래 조각품에 어떤 색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브링크만은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특정 색소는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흔적을 드러냅니다. 이 화려한 궁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색상들을 보세요. 이 작품은 마부복장을 한 궁수를 대리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궁수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복원가들은 그 예술 작품이 처음 발견된 지역의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했는데 색이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외선 기술과 함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걸 재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래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브링크만에 따르면 고대 서양 문명이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밝은 색을 사용했다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이집트 문명,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시아의 예술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유명한 이집트 스핑크스를 보면 항상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현대 연구와 스핑크스가 가상으로 재구성된 모습을 보면 매우 다채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체는 테라코타로 칠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머리를 둘러싼 왕실 머리 장식은 금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색상은 모두 이집트 시대의 중요한 색으로 여겨졌고 파라오를 묘사하는 데만 사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리버트 섬의 90m 높이로 서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드론 사용자 여러분들은 비행 장치를 소중한 기념물로부터 멀리 두는 게 나을 거예요. 드론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들을 지칭해요. 무인 항공기 또는 줄여서 UAV로도 통해요. 여러분은 이 공예품으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소포 배달부터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요. 드론은 비행기만큼 클 수 있고 손바닥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드론 사용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서 볼 수 없나요? 미국 연방항공국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드론 비행은 이 상징적인 조각품으로부터 122m 이내에서는 금지예요. 미국 연방항공국의 드론 금지령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장치를 동상 머리 가까이 날릴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기념물 왕관에 25개의 창문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창문들은 지구의 천연 광물들을 나타낸다고 해요. 뉴욕시는 메트로폴리스 항공을 배회하는 모든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970년대 후반 뉴욕시는 헬리콥터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아직도 존재하는 특정 제한사항은 있어요. 하지만 헬리콥터가 도시에 있는 3개 헬리패드 중 한 곳을 사용해 이륙과 착륙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속도 범위 내에서 비행하고 충돌 방지 등 및 방향등을 켜고 적절한 주파수로 위치를 밝히고 뉴욕시의 관련 비행 차트와 지도를 숙지해야 해요. 드론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념물이 자유의 여신상뿐인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아치댐인 후버댐도 미국의 다른 모든 댐과 마찬가지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국립 주립공원,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공항은 여러분이 드론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다른 곳들이에요.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파리시 전체가 드론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멋진 에펠탑 항공 영상을 못 찍어요. 죄송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몇 가지 방대한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재미있는 영상을 찍고 싶은 분 계세요? 오락용으로 시드니와 그 하버베이 상공에 드론을 날리는 것은 완전 금지예요. 전문 사진작가와 영화 제작자들은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드론 비행이 금지되지 않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펄펄 끓는 화산속이요.
정상적인 비행기라면 이런 원정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으니 말이 되네요. 하지만 오클라호마 출신의 한 남자는 제가 봤을 땐 소중한 물건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걸로 기꺼이 기장을 감수했어요. 2021년 3월 19일 아이슬란드에 있는 많은 화산들 중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이 발음하기엔 너무 어려운 이름을 가진 파그라달스팔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마그마 제트가 레이캬비크에서도 볼 수 있는 용암 분수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 온 초보 드론 조종사는 드론 장치가 소멸을 맞이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드론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더 실용적인 용도 중 하나는 창문을 닦는 거예요. 한 독일 회사는 높은 고도에서도 드론을 사용해 유리 표면과 지붕 세척을 자동화하고 싶어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몇몇 주요 기술 회사들은 현재 거의 전 세계 인터넷 접속을 확산시키기 위해 드론 기술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 장치들은 태양열로 작동되고 그 아래 지역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 16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건물들도 부동산의 항공 사진 촬영을 위해 업계 내에서 드론 장치를 활용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마파크 중 일부들은 이제 멋진 불빛 쇼에 드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 이런 쇼들을 훨씬 더 개선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 중 하나가 드론으로 작동하는 투영 기술에 대한 특허를 제출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드론이 프로젝션 어셈블리의 영상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학과 TV 캐릭터의 실물보다 더 큰 버전이 드론을 통해 여러분 앞에 투영되는 걸 상상해보세요. 어때요? 꽤 멋지죠? 사실 지금 드론은 엔터테인먼트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스스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포함한 드론 기술의 창조적인 발전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죠. 드론과 영상 캡처 품질의 향상으로 드론은 영화와 영상의 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카메라맨 없이도 드론으로 장면을 찍을 수 있어요. 모든 알맞은 펜과 틸트들은 사전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드론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쓰임은 응급 상황에 대한 지원이에요.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에서 디자인된 앰뷸런스 드론은 진보된 응급처치 키트와 함께 제공되며 이 장비를 사용해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사람들은 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드론을 써요. 드론 기술을 사용해 지금까진 전 세계에서 적어도 750명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어요. 드론은 넓은 지역을 빠르게 커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갈 수 있죠. 이 드론들은 검색을 위해 열 카메라와 줌 카메라를 사용해요. 배달기사가 여러분의 피자나 방금 온라인에서 산 새 신발을 갖고 온 걸 기다려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달 회사들 중 일부에서 드론을 쓰고 있어요. 이것들은 도중에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가 있어요. 고객의 집이나 다른 장소 옆에 택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고 기지로 돌아가요. 비도시화된 지역에 완벽하죠. 배달 조건과 피자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의 드론을 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적으로 들리지만 드론은 사실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드론은 이미 약 30년 동안 일본 농어를 돕고 있어요. 드론 덕분에 농부들은 열흘씩 걸리던 작업을 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오늘날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쌀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일반적으로 로봇은 지금 한동안 인간들을 돕고 있어요. 2014년 유명한 여객선 라인 브랜드인 로얄 캐리비안은 바이오닉 바로 추정되는 걸 데뷔시켰어요. 로봇 바텐더들은 손님들을 위해 매분마다 2개의 음료를 만들고 21개의 믹서기를 사용해 하루에 총 1000개의 음료를 만들었어요. 뉴욕 시어터 발레단의 마르코 펠레가 로봇 바텐더의 팔 움직임에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는 동안에도 로봇을 봐요. 대부분의 경기 동안 인간 관계자들은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때 회수하거나 물병과 같은 다른 경기 준비물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토요타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현장 지원 로봇을 개발했어요. 아이디어는 인간 관계자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로봇들도 항상 수수방관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2019년 토요타는 AI로 구동되는 휴머노이드 농구 선수도 생산해냈어요. 같은 선수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 득점된 제일 긴 연속적인 농구 자유투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 역사를 만들었죠. 2020년 올림픽에서 이 로봇은 프리스로 라인에서 득점을 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인정하죠. 지루한 집안일을 로봇이 좀 도와준다면 좋지 않겠어요? 유명한 기술회사인 삼성은 봇 핸드로 알려진 로봇 비서를 만들었어요. 이 로봇 비서는 주인이 저녁 식탁에 음료를 따르는 것부터
더러운 접시를 치우고 룸메이트의 뒤를 정리해주는 것까지 집 주변의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로봇 강아지가 곧 우리들의 푹신한 반려동물들을 대체할지도 몰라요. 순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자율 순찰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로봇 멍멍이가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걸 알고 이웃이나 친구들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니면 경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충실한 친구인 AI 펫 로봇이 여러분에게 딱일 거예요. 이 녀석들은 감정도 나타낼 수 있어요. 주인과의 상호작용과 주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성장해요. 사실 좀 무섭네요. 전 제 개를 키울 거예요. 우리 멍멍이는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93m고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서 있어요. 빅 애플이 제공하는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죠. 이것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 조각상은 프레드릭 오기스트 바르톨디라고 불리는 프랑스 조각가에 의해 디자인되었어요. 조각상의 얼굴은 바르톨디의 어머니인 샬롯의 바탕을 둔 것으로 여겨져요. 그 조각상의 전체 영문명은 발음하기 힘든데 우리말로는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상이에요. 나머지 영상을 위해 줄임말을 쓸게요. 동상을 짓는 데 드는 총 비용은 6억 원이 넘었어요. 오늘날의 경제로 계산해보면 약 125억 원의 가치에 달하죠. 그 동상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1885년 프랑스에서 완공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조각상은 350조각으로 분해됐죠. 이세레호라고 불리는 프랑스 배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동상을 운송했어요. 하지만 재난 때문에 동상이 도착하지 못할 뻔했어요. 선박이 항해 중에 심한 폭풍으로 거의 침몰할 뻔했죠. 350개의 조각들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걸 다시 조립하는 데는 4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념비는 1886년 10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어요. 동상은 300개의 동판을 겹쳐서 만들었어요. 이 동판들의 무게는 총 31톤이에요. 조각상의 기초를 짓는데 추가로 125톤의 철이 사용되었어요. 동상 자체의 무게는 225톤이에요. 왕관에는 25개의 창문이 있어요. 이건 지구의 천연 광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요. 자유의 여신상이 1886년에 공개되었을 때 그 당시 지어진 철제 구조물 중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높은 조각상을 보자면 5위권 안에도 들지 못해요. 유명한 뉴욕 기념물 위로 우뚝 솟은 전 세계의 몇몇 기념물을 살펴보죠. 하지만 거대한 동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가장 유명한 조각상들이 모두 물리적으로 눈길을 끄는 건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기념물들 중 일부는 사실 꽤 작아요. 여기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뒷마당 중 한 곳에 위치한 아이언 보이도 포함돼요. 이 조각상은 작은 소년이 무릎에 팔을 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967년 리스 에릭슨이라는 스웨덴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졌죠. 이 동상의 높이는 15cm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작은 기념비의 전체 이름은 달을 보고 있는 작은 소년으로 번역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름을 줄였어요. 아이언 보이는 1년 내내 온갖 종류의 이상한 선물을 받아요. 때때로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손님들은 또한 동전, 과일, 초밥을 그가 앉아있는 돌 벤치에 둬요. 말 그대로 쥐만큼 작은 또 다른 유명한 세계 기념물이 있어요. 사실 쥐 2마리예요. 이 기념비는 필포트 레인의 쥐라고 불리며 런던에서 찾을 수 있어요. 2마리의 쥐가 치즈 한 조각을 놓고 싸우는 걸 묘사하고 있죠. 이 동상은 1862년에 만들어졌어요. 전해지는 바로는 한때 2명의 건설 노동자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점심을 훔쳤다고 비난받았던 거죠. 이 작은 기념비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남겨졌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념물들 중 5위부터 시작해볼까요? 믿음의 조각상이에요. 인도의 나트와라에서 볼 수 있어요. 106m의 인상적인 높이로 서 있죠. 이 조각상은 힌두교의 중요한 상징인 시바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조각상의 건축에 약 2,200톤의 강철이 사용됐어요. 28평방미터의 정원이 동상을 둘러싸고 있죠. 75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 기념비 건설에 참여했어요. 그 크기 덕분에 약 21km 떨어진 칸크롤리 플라이오버에서도 이걸 볼 수 있어요. 건축 작업은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동상은 최근에 완공됐어요. 오늘날 나트와라의 주요 관광 명소로서 기여하고 있는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우시쿠 데불은 일본 스쿠바시에 있어요. 이것은 높이가 120m로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조각상이에요. 이 기념비의 무게는 어마무시한 4,000톤에 달하고 일본의 유명한 고승인 신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9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념비의 왼손은 길이가 18m예요. 관광객들은 약 85m에 위치한 전망 갤러리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경치가 펼쳐져요. 맑은 날에는 기념비에서 약 67km 떨어진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볼 수 있어요. 동상을 둘러싼 아름다운 정원은 제철의 꽃들로 가득해요. 방문객들은 그것들을 뽑아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9월과 10월에는 코스모스를, 5월에는 양귀비를, 5월과 6월에는 모란과 수국을 볼 수 있죠. 우리 행성에서 3번째로 높은 기념물은 레이쿤 세키야예요. 미얀마의 하타칸 타옹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볼 수 있어요. 동상은 높이가 129m예요. 이 기념비의 건설은 1996년에 시작되었고 완공하는 데 12년이 걸렸어요. 이 기념비는 2008년 2월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공사는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기념비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창시자라고 믿어지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동상은 불교에서 지혜의 색으로 여겨지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기념물의 각 요소가 아주 정밀하고 상세해요. 기념물 안에 27개의 다른 층으로 통하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많은 관광객들은 몰라요. 관광객들은 동상에 들어가 아래층의 벽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비석의 내부에는 절도 있어요. 동상 밖의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랜드마크이기도 해요. 여기서 9,000여 개의 식물이 있는 보트리 나무 정원을 찾을 수 있어요. 기념비 옆에는 많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좌불들이 있어요. 불상을 묘사한 기념비의 주제를 이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비 경쟁에서 2위를 차지한 건 중원대불이에요. 중국 허난성에 있어요. 높이가 153m가 넘어요. 이 기념비는 100kg이 넘는 금, 3,300톤의 구리 합금, 그리고 1,500톤의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한 면적이 311평방미터 이상에 달해요. 동상 아래의 다이아몬드 시트는 6,666개의 미니어처 부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설하는데 11년이 걸렸죠. 건설 작업은 1997년에 시작되었고 동상은 2008년에 공개되었어요. 중원 대불 프로젝트 전체에는 대략 627억 원이 소요됐는데 그중 225억 원이 기념비의 재료와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의 정체를 알아내야 할 때예요. 통일의 조각상은 인도의 구자라트 주에 있어요. 높이는 기록적인 바로 183m를 조금 못 미치는 높이예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이는 인도의 철인인 사다르 발라바이 파테를 기리는 동상이에요. 그는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인도의 제1부총리를 역임했었죠. 그는 56개 이상의 엄청난 군주국들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인도로 병합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펴본 다른 조각상들과 비교했을 때 철인은 만드는데 3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00명의 엔지니어와 3,400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팀에 의해 건설되었어요. 이 기념비는 약 7만 톤의 시멘트와 2만 5천 톤의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12,000개의 청동 패널이 이 구조물을 덮고 있어요. 기념비의 토대는 인도 전역에 거의 1억 명의 농부들에 의해 기증된 129톤 이상의 고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조각상의 무게는 총 1,700톤이에요.
통일의 조각상은 한 번에 200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망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2,000개의 사진, 4만 개의 문서와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연구센터가 있죠. 이 전체 크기는 자유의 여신상의 거의 2배예요. 우와. 자, 제가 휴가를 좀 내서 나라의 반대편으로 여행을 갔어요. 뉴욕으로 말이죠. 아, 빅애플. 8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브로드웨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 자유의 여신상은 1885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300개가 넘는 구리 조각의 형태로 들어왔어요. 설명서도 들어있었죠. 일부 조립비료, 배터리 불포함.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받는 쪽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받침대를 준비해야 했어요. 뉴욕 대신 자유의 여신상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보스턴, 심지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뻔했었어요. 이 모든 도시들은 여신상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건축비를 지불하려고 했죠. 하지만 뉴욕도 그걸 원했죠. 그들은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필요한 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886년 여신상은 공식적으로 뉴욕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유감이네요, 필라델피아. 그래도 거긴 치즈케이크가 맛있잖아요. 어쨌든 처음 들른 곳이 자유의 여신상이었고 저는 매우 흥분해 있었죠. 하지만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못했어요. 첫날 전 뉴욕시에 도착했고 우선 리버티 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어요. 항구 멀리 한가운데서 벌써 그녀가 보였죠. 페리가 여신상에 다가가자 모두들 그녀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여신상을 등지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는 그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있었던 곳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여신상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는 분명 그게 거기 있었는데 순간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들 모르네요. 그래도 우린 선착장에 도착해 페리에서 내렸어요. 전 그게 무슨 속임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자유의 여신상이 정말 사라졌고 받침대는 완전 비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올라가서 자유의 여신상인 척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곧 당국이 도착해 아무도 섬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도둑이 아직 섬에 있을 테니 조사를 해서 도둑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마치 정말 자유의 여신상을 훔치는 게 가능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은 섬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우린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결국엔 우리를 풀어줘야 했죠. 주머니에 자유의 여신상을 숨겨둔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네요. 2일째.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서 저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에 뉴욕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물론 아침에 모든 신문, 잡지, 그리고 TV 토크쇼에 실렸네요. 모든 타임스퀘어 간판에는 여신상의 사진과 함께 저를 본 적 있나요? 자유의 여신상 실종 또는 심지어 세기의 도둑, 자유의 여신상이 도둑 맞다 라는 자극적인 표제가 걸려 있어요. 빅애플 전체가 이 분실을 애도하고 있어요. 동상에 녹청과 같은 청록색으로 색칠하고 자유의 여신상의 드레스와 폼으로 만들어진 기념품 왕관을 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나저나 지역의 모든 기념품 가게에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작은 자유의 여신상 플라스틱 조각상도 다 동이 났어요. 전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유명인들과 사용자들이 우는 이모티콘과 찢어진 하트가 있는 여신상의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이 하나의 큰 추모식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사라진 조각상을 기리며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5일째, 뉴욕은 지금 훨씬 더 붐벼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여신상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도시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리버티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있던 맨하탄의 한 부분이 사람들로 가득해요. 사실 보고 기겁했는데 청록색으로 칠한 초열렬 팬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여신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리버티 섬에 갈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형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해요. 10일째,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뉴욕을 위해 새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매우 다정한 처사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받았던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을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1885년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처럼 다른 도시들이 여신상을 드리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제 사람들은 높이 46m, 무게 20만 4천 킬로그램의 동상을 잃은 것에 대해 뉴욕을 비난하고 있어요.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에 세워졌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리고 세계에 자유의 여신상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원래 버전이 뉴욕에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미국인들이 프랑스에 주었던 좀 더 작은 버전이 있어요. 높이 11m에 불과한 이 작은 기념비는 파리의 그레넬교 근처에 서 있어요. 뭐 며칠 전까진 말이죠. 미국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프랑스는 작은 복사본을 파리에서 뉴욕으로 운반했고 미국인들은 사라진 것 대신 그걸 받침대 위에 올려놨죠. 이게 원래 것보다 10배 이상 작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 웃겨 보여요. 하지만 뉴욕 사람들은 복제품일지라도 뉴욕에 이게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파리에는 실물 크기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있어요. 자, 그것도 뉴욕으로 운반되어 리버티 섬의 기념물로 세워졌어요. 한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뉴욕 카지노와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엄청 침묵을 지키면서 여신상 소동에 대해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네요. 21째,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세계는 거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금이 종료되었죠. 필요한 1114억을 모으는데 단 2시간 47분이 걸렸어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예전처럼 공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2주 후에 시작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운송될 겁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여신상을 뉴욕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침대 위에 있는 이 작은 복제품이 여전히 웃겨 보이거든요. 절대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관광객들은 리버티 섬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어요. 뉴욕 전체의 사람들이 지금 그 섬을 방문하려는 기세라 당국은 디지털 대기표를 이용해야 했어요. 다음 2달치 표는 이미 다 예매되었는데 그건 10분도 채 안 돼서 일어났어요. 800만 뉴욕 시민과 2억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매년 뉴욕시를 방문하는 걸 보면 전 10년 후에나 이 섬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1일째,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제 말은 원래의 여신상이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더 작은 복제품은 받침대 옆에 서 있고 원래의 자유의 여신상이 제자리에 서 있어요. 전 그걸 봐야 했기에 항구로 달려갔어요. 뉴욕의 모든 사람들처럼요. 진짜로 돌아왔네요. 아직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요. 세계의 위인들도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하고 있죠. 데이비드 카퍼필드에겐 빈틈없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면 여신상이 스스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냥 휴가가 필요했을지 모르죠. 전 여신상이 중앙아메리카의 해변에서 쉬고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100년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서서 항상 자신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견뎌야 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잠깐이라도 휴가를 보내서 다행이에요. 다음 150년 동안은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야, 우리 모두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서 있네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어요. 이곳은 뉴욕 맨하탄 근처의 리버티 섬입니다. 이 섬은 바로 우리의 영웅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높이는 46m입니다. 마치 기린 10마리가 서로의 목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키와 비교해볼까요? 자유의 여신상 오른손에 있는 성화에 닿으려면 25명의 사람이 서로의 어깨에 서야 합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받침대 때문에 동상의 높이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땅에서 꼭대기까지는 총 93m죠. 동상의 무게는 텅 빈 보잉 737기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동상의 껍데기만 쳤을 때 그런 것이고 내부의 금속 구조물, 즉 계단, 기둥, 지지대까지 고려하면 무게가 125톤이나 더 나갈 거예요. 마치 작은 기관차와도 같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받침대의 무게는 무려 27,000톤에 달합니다. 그것은 11,000대의 무거운 SUV나 180대의 가장 큰 대왕고래와 같습니다. 이건 135년 전의 모습이에요. 네, 색깔이 매우 다르죠? 전선을 자르면 볼 수 있는 바로 그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동상 전체가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동상이 설치된 지 약 20년 후 색이 완전히 녹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공기와 잦은 비가 금속을 점차 산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속이 아주 얇은 편이에요. 디자이너들은 금속판을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면 동상은 훨씬 더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더 얇아졌지만 산화 및 부식이 심해져 동상에 구멍을 낼 수도 있었어요. 조각가는 이 동상을 어떻게 지을지 오랜 고민을 했고 만드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진흙으로 만든 이 모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높이는 겨우 1.2m였죠. 아마 여러분께서 이 작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키가 클 거예요. 손을 들었다 해도 그렇죠? 다음 모델은 석고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를 늘려서 조각가는 조각상에 디테일을 더하고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버티 섬이나 받침대에서도 볼 수 없는 디테일이 있었어요. 바로 족쇄입니다. 아마 이 조각상이 자유를 상징하게 되면서 족쇄는 내던져 버린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 모델은 높이가 10m, 스쿨버스만한 길이었습니다. 실제 동상 크기의 약 4분의 1입니다. 조각가가 작업장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각가는 횃불을 들고 있는 머리와 손과 같은 실물 크기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손은 미국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인 1776년 7월 4일을 나타내는 로마 숫자가 양각된 서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디테일은 왕관입니다. 7개의 뿔은 7개의 바다와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바다와 전 대륙을 뜻하죠. 자,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의 최종 버전을 만들 때 건축업자들은 석고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건 머리입니다. 작업자들은 서로 평행하는 나무판을 모델에 대고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속판의 모서리 부분 모양을 만들었죠. 조각상의 모양과 곡선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도록요. 다른 말로 하면 본을 뜬 것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 구조물을 바닥에 놓고 구리 시트로 덮었습니다. 남은 것은 망치와 프레스로 동상의 곡선을 구리판에서 형상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구리판 안쪽을 철제끈으로 보강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350번씩 반복되었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구성하는 구리 조각의 양이 그만큼이거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합친다면 그 무게 때문에 쓰러져 버리거나 바람에 쓰러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구스타브 에펠이 등장합니다. 네, 이 사람은 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금속 구조물인 에펠탑을 지은 프랑스의 엔지니어입니다. 구스타브 에펠은 동상의 척추 역할을 할 철탑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더 작은 금속 구조물을 더했죠. 이후에 자유의 여신상의 구리판 350개를 그 위에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턴 미래의 동상의 모양이 나오네요. 금속 구조물은 왼손에 있는 횃불, 머리, 석판까지 반복됩니다. 이 금속 구조물은 무게가 100톤이 넘지만 그럼에도 꽤 유연해요. 그래서 완전히 조립된 자유의 여신상은 현재도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그것은 꼭대기에서 15cm 정도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작업을 끝내는 데는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먼저 동상의 머리는 뉴욕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성화를 들고 있는 그 손은 프랑스에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도 방문객들은 머리와 성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동상을 뉴욕으로 보낼 때가 왔어요.
모든 구리와 금속 부품들은 분해가 된 채 214개의 상자에 포장되었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완성된 받침대 위에 동상을 완전히 조립하는 데는 4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이 동상은 받침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받침대의 유리 천장을 통해 내부의 금속 구조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부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그때 이미 아름다운 동상을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땅 위에는 별 모양의 베이스가 있는데 이건 섬에 있던 옛 포트우드의 흔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강암 대좌와 동상이 있죠. 이제 구조물의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꼭대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별 모양 바닥에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거나 19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돼요. 관광객을 위한 계단도 있고 인파와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을 때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은 6층 건물의 높이로 바로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어요. 동상의 꼭대기에 가려면 7층으로 가야 해요. 그럼 이중 나선형 계단이 보일 겁니다. 이 계단은 자유의 여신상의 척추인 철탑 바로 안쪽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다가 지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최대 3명이 탈 수 있고 비상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라갈 때는 구리판이 어떻게 금속 프레임에 부착되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드레스의 주름이나 꼬인 머리처럼 동상의 디테일도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계단 354개를 정복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네요. 꽤 작아서 2-3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선 25개의 유리창을 통해 뉴욕만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은 지구의 보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유리를 밝혀주는 강력한 등이 있습니다. 이 조명은 밤에 켜지는데요. 지나가는 배들이 동상의 왕관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관광객들에겐 성화 입장이 허용되지 않지만 여러분만을 위해서 잠시 성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라가려 내려가야 합니다. 네, 동상 목 근처로요. 좁은 통로를 지나면 동상의 오른손으로 갈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목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다리를 타고 가면 횃불 손잡이에 도착할 수 있어요. 원통형 문을 열어보죠. 짜잔! 자유의 여신상의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오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에는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횃불을 구성하는 금속 성분 중에는 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성화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원래의 성화가 아닌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00년 후인 1986년, 잦은 비와 물이 새어 성화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오래된 성화는 입구에 있는 받침대 바로 안에서 박물관의 작품으로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박물관이 섬에 세워져서 성화도 그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인들이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상의 제작 비용은 양국에서 모인 것이고 조각가 자신은 이집트의 거상의 조각상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상은 독립 100주년을 축하한다기에는 5년이나 늦었거든요. 다른 루머에 따르면 토마스 에디슨은 한때 동상에서 목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거대한 축음기를 넣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그 소리는 맨하탄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게 다행이에요. 축음기가 있었다면 섬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을 테니까요. 정말 섬뜩했겠죠?